1944년 3월의 어느 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알콜루에서 7세와 11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마을에 닥쳐온 끔찍한 상황이 너도 나도 살인사건 해결을 돕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경찰들을 돕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찾아다녔던 14세 조지 스티니 주니어와 그의 가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악몽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194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알콜루에 살던 조지 스티니 주니어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 대가족이었는데 스티니의 아버지는 마을의 제재소에서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알콜루 마을은 백인과 흑인 구역이 철저히 구분되는 작은 계급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였는데 백인과 흑인이 같은 학교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구분을 할 만큼 심한 인종차별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 3월 22일 하얀 피부에 귀여운 모습을 한 두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무언가 재미있는 것이라도 발견한 듯 자기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지 스티니 주니어와 여동생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 두 소녀를 보게 되었고 두 소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스티니 남매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꽃을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스티니 남매는 티없는 미소를 짓는 두 소녀들에게 웃으며 원하는 답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그렇게 웃으며 헤어지게 됩니다. 다음날 1944년 3월 23일 11세, 7세의 어린 백인 소녀 베티와 마리는 누구에게 당했는지 모를 처참한 몰골을 한 상태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흑인들이 거주하던 구역에서 영원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검시관의 보고에 따르면 둔기로 인해 두 소녀의 두개골은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었고 성기에는 약간의 멍 같은 것이 존재했다고 하며 성폭행의 직접적인 흔적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어린아이 둘을 찾아다니던 마을 사람들은 싸늘하고 창백하게 굳어버린 아이들의 모습과 검시관의 말을 듣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현실 부정, 심지어 이렇게 만든 범인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게 되는데 이런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오히려 엉뚱하게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두 소녀를 만났었다고 진술한 14세 소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4일 경찰들은 두 소녀를 마지막으로 봤던 조지 스티니 주니어와 그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조사하는데 가족들의 조사는 어렵지 않게 끝이 났지만 스티니 주니어의 조사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혹독한 시간을 혼자서 견디던 14세 조지 스티니 주니어는 경찰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자신이 모든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고 경찰들은 살인 혐의로 14살의 스티니 주니어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조지 스티니 주니어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고 인터뷰를 했으며 살인사건의 흉기 및 시신의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재판에서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14세의 어린아이는 배심원단과 재판관 등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누구보다 단호하게 두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 조지 스티니 주니어에게 사형까지 선고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16일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가야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끌려가는 조지 스티니 주니어는 점점 다가오는 불안감과 공포에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전기의자방에는 스티니 주니어의 체형보다 큰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성경을 엉덩이에 받치고 의자에 앉게 되는데 14살의 조지 스티니 주니어는 조금씩 다가오던 공포의 정체를 직시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떨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동안 손, 발, 머리에 벨트와 헬멧이 채워졌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니 주니어는 끔찍한 고통에 눈을 감게 됩니다. 14살의 어린아이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자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정말 그가 두 소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던 것일까요? 아무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고 14살의 아이가 재판으로 전기의자형을 선고받아 사형이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스티니 주니어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며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겪은 스티니 주니어 가족들의 악몽과도 다름없는 시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도 모자라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살고 있던 사택에서도 쫓겨나게 되며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힘든 어쩌면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4년 한 지역 사학자가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그는 이 사건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지 스티니 주니어의 재판은 14살의 소년을 상대로 제대로 된 변호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무언가가 이상하게 꾸며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티니 주니어의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조사를 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44년 3월 23일 사건 당시 담당 경찰들은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실마리를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스티니 주니어를 용의자로 지명했을 뿐 아니라 경찰들은 돌아가며 14살의 스티니 주니어를 압박신문하고 식사나 물은 거의 주지 않으며 사건에 대해 반강제적인 자백을 추궁한 정황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재판이 끝나는 시점까지 변호사, 가족, 누구도 면회를 신청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는데 조지 스티니 주니어가 재판 기간 중 가족들과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고작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지 스티니 주니어를 압박했던 이유는 경찰들도 어느 정도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스티니 주니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재판에서 스티니 주니어가 친구들에게 자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서스럼 없이 했던 폭력적인 아이라고 위증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스티니 주니어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고 결국 스티니 주니어는 한낱 이슬과 같이 14살의 어린 나이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아직 어린 나이기에 가명이라도 사형만은 면해달라는 청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시선들과 편견은 2013년 10월 재심 청구가 진행되고 1년 후 2014년 12월 16일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도 거치지 않았는데 알콜루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과 재판의 내용은 어떻게 1940년부터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의문에 역사학자 조지 풀리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동 살인마는 아주 유명한 거물급 백인 가문의 출신, 즉 알콜루 지역 토호 가문의 출신이고 범인과 같은 출신의 검시관과 배심원들이 앞장서서 조지 스티니 주니어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조작을 주도했던 것이다 라고 억울하게 살인 누명으로 재판받았던 조지 스티니 주니어.
그의 누명은 2014년 결국 벗겨졌지만 편파적인 재판으로 14살 아이의 세상을 빼앗았던 사건의 관계자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 것일까요?